안녕하세요. 노인복지시설실무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1주차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앞 시간에 사회복지법인의 2의 첫 번째 시간으로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 법인의 성격에 대해서, 또 지원법인과 시설법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법인의 호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했었죠. 이제 이 시간은 법인의 설립과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이 업무를 바로 수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절차로 법인이 설립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 그냥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인이 설립이 되는구나. 사회복지법인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주차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법인. 먼저 법적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실 상황이 되시면 사실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은 법령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구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 바로 이것은 사회복지법제론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에다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시려면 네, 서울시장의 허가가 필요하겠죠. 경기도에다가 설립을 하시려면 경기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시설 제가 근무하던 시설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 3개가 있었고요. 인천시에 하나가 있었어요. 인천시는 인천광역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부천시에 있는 시설은 네, 경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저희는 부천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부천시에 시설이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주된 사업 소재지가 바로 경기도였던 거예요. 부천시. 그러면 경기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립 등기도 경기도 부천시에다가 하는 거죠.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대표가 되는 사무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백화점도 본점이 있고 무슨 점 무슨 점이 있잖아요. 주된 사무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역시 사회복지법인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신청서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가 이거를 왜 설립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타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이거와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이제 기타 서류에는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네,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사회복지법인은 고사하고 우리 구멍가게만 내더라도 굉장히 서류가 많죠. 저도 이제 기관장이 처음 됐을 때 저희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아니라 그냥 그 법인 내에 있는 시설을 하나 설치 신고하는데도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또 뭐 법인의 정관, 인력에 대한 부분들, 서비스 내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설의 뭐 도면도, 평면도 굉장히 많은 서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서류를 통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검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주차 1강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립이 되게 되면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립을 해놓고서 그 안에서 종교활동이나 포교활동이나 뭐 다단계나 이런 거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행정기관에서는 정말로 이 기관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설립을 하는 게 맞는가? 그러려면 어떤 인력 구성들도 봐야겠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해야겠다고 사회복지 법인을 세우겠다고 자료를 냈는데 보아하니 사회복지 전공자가 없다던가 경력이 없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의심을 갖게 되겠죠. 행정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온전하게 사회적 약자를 모두 다 흡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탁을 했어요. 이 부분이 힘드니까 너희가 좀 대신 해줄래? 라고 위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성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제공해주고 후원을 해줬는데 그거를 이 공공적으로 쓰지 않고 다른 데 횡령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설립 요건을 좀 보기로 할게요. 먼저 설립 요건을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허가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를 이제 주된 사무소를 이제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도 부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일단은 부천시에 내겠죠. 그럼 부천시에서 이제 이거를 경기도청에 제출을 하겠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비 서류는 설립 취지서, 왜 이런 사회복지법인을 세우려고 하지? 발기인 회의록, 이 법인을 만들자고 얘기한 그 발기인들의 회의록, 또 발기인 명단. 이제 법인에는 법인에 되게 중요한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은 아버님이 정해 놓으신 그 가족만의 규칙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셔서 밥은 각자 챙겨 먹고 각자 치운다. 뭐 재활용 분리수거는 막내가 한다. 뭐 설거지는 큰애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 내도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법인도 법인 내에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또 법인을 세우려면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돼요. 이제 보통 일반적인 법인은 우리가 5천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법인을 세우려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겠죠. 또 뭐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또 임원 명단. 재산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임원들이 뭐 몇천만 원씩 낸 건지 아니면은 건물을 뭐 팔았는지 이런 것들. 임원들은 임원 취임 승낙서, 제가 임원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등등. 지금 우리 교재에는 더 많은 서류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일단 기본적인 서류만 지금 PPT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만큼 어쨌든 특히나 동네 구멍가게는 그냥 이윤을 추구해서 내가 혼자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그냥 접으면 되고 이러지만 사회복지법인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만약에 하다가 망하거나 그러면은 그 시설에 입소되어 있었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았던 클라이언트들 어디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더 까다롭다는 거예요. 나중에 행여라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유지할 능력이 안 돼서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미리 본다는 거죠. 요즘에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건물을 임대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허가가 안 납니다. 건물은 내 건물이어야 되거든요. 공동생활 가정을 제외하고는 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경기가 어려워져서 원장님이 월세를 못 내서 자꾸 보증금을 까이다 보면은 나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입소해 계시던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려고 자기 건물을 가지고 시설을 오픈했을 때만 운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지금 개성 나오죠. 비영리성이에요. 사업을 위한 영리는 추구할 수 있지만 그 영리를 배분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누군가의 이익을 추구하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면서 사회복지라는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영리 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 행위는 가능하지만 영리 행위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한다. 우리 1강에서도 함께 공부를 했죠. 복지관에서 어떤 뭐 바자회든 뭐든 이런 거를 해서 이윤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이용자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운영비에 쓰이거나 아니면은 뭐 직원들의 급여, 직원들이 월급을 줘야 계속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울 좋게 복지관 이름으로 차를 뽑아서 사실상 원장님이 혼자 타고 다니는 개인차로 이용한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이렇게 복지관에서 송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라고 신고를 해서 차를 후원 받아 놓고서 이것을 그 목적에 반하여서 개인적으로 명의는 사회복지법인의 명의지만 어느 한 개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리에 대한 추구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사회복지 사업이든 어떤 거든 기본적으로 물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구제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영리 행위가 누구 한 명에게 귀속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을 한다던가 다음 사업을 위해 투자되고 이런 것들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행위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재산의 출연이죠. 무슨 사회복지가 그럼 돈 없으면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재단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기본 재산 등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인 기본 재산과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을 의미하는 보통 재산으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할 건데 네, 우리가 지금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을 돕겠다는 얘기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뭐 부동산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인적 자원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노인복지 사업을 하려면 노인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라던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라던가 혹은 그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 뭐 침대라던가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본 재산으로 보는 거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보통 재산 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재산이에요. 시설법인은 설치 기준 충족이 되는 기본 재산 혹은 갖출 수 있는 목적 사업용 기본 재산이 있어야 하면서 지원법인의 경우는 법인 운영 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르신이 들어와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오픈을 하고 싶어요. 내가 100인 시설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의 건물이 있어야겠죠. 그 건물을 지금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건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노인복지시설은 이젠 더 이상 임대가 안 돼요. 그럼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물론 대출을 낀다라고 하지만 대출이 무작정 100%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맥시멈 끌었을 때에 이 정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지 그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건물만 덩그러니 사면 뭐예요? 그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집기류, 침대라던가 또 어르신들 사용하는 뭐 기저귀니 이런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돈, 또 어르신 100인 시설을 할 거면은 직원이 이만큼이 드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줄 수 있는, 자원봉사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한 자원봉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나왔지만 내일 자원봉사자가 안 나오게 되면은 서비스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 급여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갖출 수 있는 목적 사업에 합당한 기본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갖추고도 한두 달은 운영할 수 있는 여유 자금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딱 갖췄는데 어르신이 100인실에 처음부터 100명이 차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직원들 급여를 줄 수 없다. 이러면 직원들이 우수수 나가겠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급여를 한두 달 줄 수 있는 여유 자금들. 자, 지원법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법인 운영 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누구를 지원해 주겠냐고요. 근데 그 지원의 정도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끌어올렸을 때에 그 맥시멈 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로 맥시멈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원 법인에게 얼마를 요청할지 모르니까 일부를 요청할 수도 있고 전액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 법인의 목적 사업은 시설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원 법인이 지원을 요구한 만큼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면 지원 법인의 목적 사업에 위배가 되는 거죠. 지원법인은 지원해주기 위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 재산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법인에게 있어서는 법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는 법인의 기본 규칙을 정하여서 이제 이를 서면으로 이제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정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먼저 법인의 어떤 목적이 들어가야겠죠. 이 법인을 왜 세우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법인의 명칭, 뭐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또 여러 가지 곳에 사무소가 있다면 이 많은 시설 가운데에서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정할 것인가도 들어가야겠죠. 또 돈이 지금 얼마큼 있는지 자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임원은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제가 내용이 많아서 다 기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이것들을 사단법인은 일단 사람에게 법인의 성격을 준 거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재단법인은
재산 출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필수 내용들이 기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 어디에 취직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보면 내시잖아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력서에다가 이력사항을 거짓으로 속인다던가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정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소개서에는 자라온 환경이라던가 현재 지금 나의 이런 것들을 진솔하고 담백하게 어필하는 것처럼 정관도 우리 법인이 왜 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의 이제 설립 허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 기준은 목적 실현 가능 여부인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졌는데 돈이 너무 없고 여기에 임원들이 이쪽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혹은 이 법인이 기존에 있어요. 기존에 있는 법인과 똑같은 명칭이에요. 이런 것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이 지역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곳이야. 예를 들면 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신혼부부가 많은 곳에 이걸 설치하겠다. 이러면은 노인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지. 이게 맞지 않겠죠. 또 허가 조건은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구사회학적 구조로 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 제한할 수 있지만 애초에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받을 거야. 종교가 타 종교는 받지 않을 거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가치에 입각을 해서 대상자를 차별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치에 위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사회학적 구조로 노인이다, 뭐 장애하다, 아동이다 이것은 대상을 정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인종을 혹은 종교를, 직업을, 재산을 이런 걸로 우리가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필요한 사항으로도 우리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 노인 뭐 이렇게 제한할 수는 있지만 차별적인 느낌의 제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또 타 시도와의 협약도 필요하겠죠. 목적 사업이 2개 이상이면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시도와 협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부천시에도 시설이 있고 인천시에도 있는데 우리는 부천시, 경기도에다가 주된 사업소를 냈어요. 이러면은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가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부천시와 인천시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차로 가면은 10분도 안 되는 거리, 7km 거리에 있었거든요. 시설이 부천시와 인천시가 그 경계에 있었는데 만약에 인천 끝에 있거나 부천 끝에 있어서 인천도 어디냐에 따라서 거리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시설이 있던 곳에서 인천 끝에 뭐 연안부두 이런 쪽은 20k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너무 거리가 멀게 되면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시설 간의 거리가 멀지 않고 얼마든지 두 시설이 협의를 해서 이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끼리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목적 사업이 만약에 이쪽은 노인복지 사업인데 저쪽은 생뚱맞게 아동복지 사업이다. 물론 이제 뭐 아동이 노인시설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연관성도 본다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은 뭐 노인복지시설인데 저쪽에는
무슨 뭐 신혼부부 관련 사업이다 이러면 조금 생뚱맞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음식에도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뭐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그 앞에 샐러드가 에피타이저로 나온다던가 이렇게 뭔가 음식에도 어울림이 있듯이 사회복지 사업의 목적 사업에도 이 두 사업 간에 연관성이 있느냐, 얼마나 목적 사업과 어울리게 진행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허가가 되면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겠죠. 저희처럼 부천시, 인천시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경기도 부천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할 거야. 이러면은 이제 허가를 받고 3주 내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보고를 하는 거죠. 애초에 이 허락을 시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7일 이내에 보고를 하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고유 번호를 부여받는 거죠. 어쨌든 사회복지법인도 사회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고유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때 등기를 할 때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던가 명칭, 무슨 법인이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이고 우리는 언제 허가를 받았다. 우리가 이러이런 목적 사업을 가지고 두 군데의 사무소가 있는데 우리의 주된 사무소는 어디다. 우리의 자산의 총액은 이만큼이고 우리 법인의 이사는 누구누구다. 이 사람의 주소는 누구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는 어떠한 것으로 정하는지, 우리가 뭐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거나 막 이럴 때도 관련되는 법률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대표가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대표가 사회복지의 성격에 맞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겠죠. 계속 두고 하게 되면은 목적성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다던가 고스란히 그 피해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갈 거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명시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명시화가 되지 않게 되면은 막무가내로 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서 그냥 여기까지 시도지사에게만 보고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세무서에 반드시 등기를 하고 고유 번호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고유 기관 번호가 있어요. 우리 주민등록 등록 번호를 입력하듯이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번호가 있고 시설은 장기요양 기호가 있습니다. 기관 번호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 법인은 법인 번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영리법인이냐 사회복지법인에 따라서 그 법인 번호의 시작이 다르기는 하는데 이러한 모든 번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사 및 사무관리가 나옵니다. 아니,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제일 먼저 인사는 사람에 대한 관리죠.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 다른 분야와 달리 사람이 재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서비스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는가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도 수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수님마다 수업하는 방식이 보면 다르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재밌게 설명을 잘해주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좀 따분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교수님의 특성이 다르죠. 같은 내용을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도 현장에 있어 보니까 같은 사회복지사인데도 상담을 할 때에 그 사회복지사 유독히 좋아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들이. 뭐 이렇게 조근조근 다정하게 친절하게 얘기를 잘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가 하면 되게 무뚝뚝하고 말투 자체가 그런 사회복지사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는 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행정론 시간에 지금 이 과목을 수강하시는 대부분은 아마 저한테 사회복지 행정론을 배우셨을 거예요. 사회복지 행정론 시간에 우리 인사관리 함께 공부를 했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이 재원이기 때문에 그 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대표라고 하죠. 우리 보통 대표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사들이 모여서 이사회의를 만들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 5명이 하는데요. 대표이사 1명과 나머지 이사 4명이 있는 거죠. 임기는 3년으로 하고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즉, 1명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1명이면 나머지 이사가 4명이잖아요. 그 4명 중에 1명 이상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사의 어떤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족이 이제 뭐 자녀, 뭐 배우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6촌 이내에 부계 혈족에 있는 4촌 이내에 부계 혈족의 처, 뭐 3촌 이내에 남편 및 뭐 그 부계 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 이내에 모계 혈족, 뭐 처의 3촌, 뭐 배우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6촌까지도 본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사회에서는 이 법인에 대한 모든 예산이라던가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한 명을 초과하게 되면 2명까지 넣게 되면은 전체 이사의 임원이 5명인데 한 명은 대표이사고 2명은 대표이사의 어떤 가족이라면 이미 3명 과반수가 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3명이 나머지 이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뭐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과반수를 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표이사와 특별한 관계인 사람 1명, 그러면은 5명 가운데 2명이니까 과반수가 넘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 맘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현원의 5분의 1, 즉 1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네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 수행이나 재산 회계, 이런 관리 등을 하는 감시 감독하는 수행자예요.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임기는 2년, 특별한 경우 시도지사가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보통 이 감사는 뒤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보통 행정감사, 이제 보통 돈에 대한 부분들, 사회복지법인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까탈스럽게 감사를 합니다. 또 직원 채용의 과정 등에 대해서도. 하지만 이거 말고도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또 감사하시는 감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이 프로그램이 우리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는지, 또 그 프로그램이 가성비, 들어간 돈에 맞게 잘 활용이 되었는지, 그 프로그램 진행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는지,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재무감사, 우리 뭐 행정감사, 재무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무감사는 이제 돈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행정감사는 서류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어르신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제공된 서비스, 급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초기 상담부터 욕구 평가, 또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변경, 급여 제공 결과 평가, 그 다음에 사례 관리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상담 일지에 대한 이런 서류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이제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전사고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폐렴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장염이라던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잘 대처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감사, 뭐 재무감사, 또 어떤 프로그램 감사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이런 서류를 요구를 하면 우리는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를 하는데요. 불법이 보이게 되면은 반드시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 묵인한다던가 감사를 뭐 돈으로 매수해서 이런 어떤 부정행위를 없던 걸로 했다. 또 이런 경우도 우리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게 되죠. 근데 원래 이제 감사의 본래의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님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무서워요. 네. 그냥 항상 감사님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응대에 대한 CS에 대한 부분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평소에 말투라던가 언행, 복장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관리입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관리의 등기관리, 정관 변경, 법인의 합병 및 소멸, 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떠한 수익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사무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법인이 처음 생기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정관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변경할 일은 없는데 사회복지 보통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늘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A 시설 하나였는데 1년 정도 뭐 2년 정도 사업을 한 다음에 또 비서를 하나 설치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쨌든 법인 내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이 한 개 더 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변화가 있겠죠. 이런 사무 관리들을 빠짐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 임원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법인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이 하나였는데 나중에 시설이 막 여러 개 생기면서 법인이 독립재산제 분리가 됐거든요. 이렇게 합병이 되거나 분리가 되거나 소멸되는 이런 과정들 혹은 추가로 그 법인 아래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혹은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을 없애거나 이런 것들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그냥 폐업을 하면 돼요. 근데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폐업을 하게 되면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초기에 이제 설치를 했다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거기를 폐업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폐업 의결서에 대한 것들, 회의록, 그 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갑자기 없어진다던가 혹은 뭐 누가 돈을 가지고 횡령했다던가 아니면은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던가 이러면은 안 그래도 갈 곳이 없고 가정에서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갑자기 공중에 공 뜨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할 때는 저희 어르신 그때 100인 시설이었는데 1번부터 100인을 어떻게 했는지 수급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세워서 내야 돼요. 1번 어르신은 뭐 가정으로 가셨음, 2번 어르신은 뭐 어느 병원으로 가셨음, 3번 어르신은 내가 어느 시설로 모시고 감, 뭐 이렇게 다 조치 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법인은 설치도 어렵지만 폐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정관이라던가 임원 명부, 재산 목록, 회의록,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 서류 등을 비치. 누구든 사무실에 와서 보려면 누구든 그냥 편하게 꺼내 보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를 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항들이 위배되지 않게 해야겠죠. 재무회계 관리, 기존 재산의 관리입니다. 부동산 및 정관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을 우리는 기존 재산이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노인복지소를
만들려고 사회복지법인을 내고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냈어요. 그때 내가 백인시설을 할 건데 이만한 건물이 있고 어르신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차가 있고 뭐 이러이런 기자재가 있고 이거를 처음으로 딱 법인을 낼 때 오픈을 했어요. 이게 바로 기본 재산인 거예요. 그런데 매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등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시설을 100인 시설로 할 건데 1층과 2층에 각각 50명씩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그 두 층을 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잘 모이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50명만 해야겠어요. 그럼 그리고 처음에 이제 두 층을 하려고 법인을 설립할 때 두 개를 기본 재산으로 집어 넣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만 할래요. 그러면 변경이 생겼죠. 그래서 그 기본 재산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들면 세를 줬어요. 다른 데서 운영하라고. 이러면 변경이 생긴 거잖아요. 아니면 팔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복지법인은 운영도 힘들고 설치도 힘들고 폐업도 힘듭니다. 그 이유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쉽게 설립하고 쉽게 폐업하고 이러면은 그 안에서 서비스를 받던 네, 이용자들이 갑자기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고 법인이 이렇게 뭐 있다가 사라지고 막 이러면서 여기에 있다 저기 갔다. 그러기 때문에 설치도 쉽지 않고 폐업도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이거는 까다롭게 해서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아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 재산을 매수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뭐 후원을 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취득한 재산은 편입 조치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재산의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어떤 종류인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만 이것을 보고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거죠. 네, 이 내용은 사회복지행정론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법제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둘 다 전공 필수 과목이죠. 국가고시 과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하면 좋겠죠. 재산의 변동이 생기고 심지어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어떤 기관에서 후원을 했어요. 이것도 어쨌든 우리는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 관리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예산을 세우고 결산, 회계, 후원금 관리 등 어떤 계약에 대한 것이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사회복지법인에서 횡령했다, 배임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정말 돈을 훔쳐가지고 딴 데 쓰고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법인 내에서 A, B, C, D 시설이 많은 경우는 독립재산제의 법칙에 의해서 A 시설의 돈은 A를 위해서만 써야 돼요. B 시설의 법은 B를 위해서만 써야 돼요. 그런데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차피 같은 법이니까 A 시설이 좀 마이너스가 나면은 B 시설에 있는 자금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횡령이고 배임이거든요. 돈을 꼭 누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야지만 횡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내에서 내가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잖아요. 이거 원래 엄마 돈이고 아빠 돈이었지만 나한테 용돈을 주셔가지고 내가 쓰잖아요. 어차피 다 가족의 돈이니까. 또 심지어는 우리 엄카 그래가지고 엄마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쓰시는 학생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엄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어차피 같은 사회복지법인이니까 A 시설 법인 카드를 가지고
B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 어차피 같은 법인이고 법인 대표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홍길동이 법인 대표고 어차피 전부 다 홍길동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전부 다 홍길동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이럴 수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A 법인의 법인카드로는 A 것만 사야 돼요. B 법인의 법인카드는 B 것만 사야 돼요. 근데 이거를 홍동하다 보니까 배임이 되고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서 자기 입속을 차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 행정 업무를 잘 몰라서 행정 업무에 대한 오류 때문에 생기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또 투명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2주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아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제일 관심 있는 분야죠.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첫 시간부터 너무 내용이 길었죠. 딱딱하기도 하고 네, 두 강에 걸쳐 가지고 내용이 길었는데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강하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이제 얼굴 보고 했으면 조금 괜찮을 내용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기만 하시다 보니까 많이 지루했을 거예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2주차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